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6일 일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자원 패권과 기술 혁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자의 생존 전략을 치열하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 공급망의 균열과 인공지능이 가져온 새로운 위협, 그리고 요동치는 지정학적 질서가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실리적 요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국이 겉으로는 화려한 외교 수사를 내뱉고 있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위한 장벽을 쌓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말 대영 제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의 주도권을 두고 벌였던 그레이트 게임이 이제는 에너지와 AI, 그리고 바다의 명칭을 두고 전 지구적 범위로 확장된 형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뉴스들 속에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새로운 국제 질서의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 숨겨진 맥락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국 경제의 놀라운 반등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7%라는 깜짝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반도체 수출이 견인차 역할을 했고 건설과 설비 투자까지 살아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0%까지 일제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1970년대 우리가 중화공업화를 통해 비약적인 도약을 이뤄냈던 그 에너지를 연상시킵니다. 당시에도 대외 환경은 불안했지만 내실을 다지며 돌파구를 찾았거든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DASH, 즉 방산, 인공지능, 반도체, 헬스케어를 미래동력으로 삼고 5개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양도소득세 개편과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공제 제도를 손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야당과 강하게 충돌하고 있죠. 여기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한미 간 정보 공유 불협화음도 숙제입니다. 이성락 안보실장이 인식 차이를 해소 중이라고 밝혔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건까지 엮이면서 안보협력이 미묘한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경제는 펄펄 끓는데 정치는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오늘부터 2026 공중문화축전이 시작되죠. 서울 5대 궁궐에서 펼쳐지는 최대 규모의 축제인데요. 과거의 유산이 현대 기술과 만나는 현장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대전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갈등과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논란이 불거지며 사회적 비용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장은 화려하지만 그 이면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파견하려던 특사단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중동의 긴장감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벼랑 끝 전술입니다. 이란 내부에 분열이 있으니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는 발언은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구사했던 미친 개 전략과 닮아 있습니다. 상대가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느끼게 해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미 해군이 기뢰를 제거하는 긴박한 상황인데 트럼프는 이 위기를 미국의 에너지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이라는 경제적 성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중동이 불안할수록 미국의 세일가스와 원유 가치는 치솟으니까요. 내부적으로는 SAV 어메리커 액트 통과를 압박하며 투표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사형제 부활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연방 차원의 처형 방식으로 총사령을 승인한 것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까지 비난에 가세할 정도니까요. 이는 법과 질서를 강조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계산입니다. 경제 면에서는 3월 소매 판매가 유가 상승 덕분에 1.7% 늘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기름값 내느라 지갑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도 엄청납니다. 오펀AI가 2월에만 1,100억 달러를 조달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먹어치우는 전력 때문에 기후 비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연재해 보험료 폭등 책임을 화석 연료 기업에 묻는 법안까지 나왔습니다. 첨단 기술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환경적, 윤리적 비용이 미국 사회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행보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곡물 복납과 살상 무기 수출 허용이 동시에 이뤄졌네요. 정상 국가화를 향한 일본 우익의 수건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개정은 일본이 전후 평화 헌법의 틀을 완전히 깨고 군사 강국으로 복구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마치 메이지 유신 시절 부국 강병을 외치며 대륙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던 역사를 반복하려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물론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긴장은 피할 수 없겠지만 일본은 미국과의 밀어를 바탕으로 중국 억지력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오랜 숙제였던 동해 표기 문제에서 큰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국제수로기구가 해역 명칭 대신 고유 번호를 쓰기로 했다고요? 새로운 디지털 표준인 S132 승인되면서 기존의 일본의 단독 표기가 담긴 해도집은 이제 박물관으로 갈 처지가 됐습니다. 명칭 싸움 대신 번호를 쓰기로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일본해라는 기득권을 누려온 일본 입장에서는 뼈아픈 실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제기되어 금융권이 비상이라고요?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 클로드 미토스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순식간에 찾아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가타야마 사스키 금융 담당상이 즉각 주요 은행들과 회의를 연 이유죠. 1980년대 일본이 하드웨어로 세계를 제패했다면 지금은 아날로그 시스템을 유지하며 고용을 지키는 독특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린 혁신이 오히려 AI 시대의 취약점이 될지 아니면 인간 중심의 견고한 방어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중국은 주변국과의 외교적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에너지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카보베르데, 라오스 등과 수교기념 축전을 교환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미얀마의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을 만나 주권 수호와 온라인 범죄 근절 지지를 보낸 것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죠. 이는 과거 명나라가 조공 질서를 통해 주변국을 관리했던 천하 질서의 현대적 변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허난성에서 가동된 100만 입방미터 규모 염열수소 저장 프로젝트가 핵심입니다. 수소 저장의 난제를 해결했다는 평가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수소는 생산보다 저장이 더 어렵거든요. 거대한 소금 동굴에 수소를 저장하는 이 기술은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겁니다. 마치 18세기 산업혁명기 영국이 석탄 저장 기술로 패권을 잡았듯 중국은 수소를 통해 에너지 패권 교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지능형 모빌리티가 1분기 출하량을 40% 넘게 늘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 소식도 들려옵니다. 남부 지역에 폭우예보가 있네요. 네,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광범위한 지역에 침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치수에 실패한 왕조가 무너지는 징크스가 있어 정부가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편 마카오에서는 명청시대 산수화 전시가 열리며 전통예술과 현대기술의 융합을 꾀하고 있는데 이는 중화문명의 우월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소프트 파워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중동의 화약고, 이란 상황이 심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었다는 소식이네요. 전 세계 석유 운송의 동맥이 끊긴 겁니다. 미 해군이 길의 제거에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제 제재에 맞설 유일한 비대칭 무기를 꺼내든 셈이죠. 이는 1979년 호메이니 혁명 당시의 긴장감을 연상시킵니다. 트럼프가 파키스탄 회담을 취소하자 이란은 곧바로 주변국인 오만과 러시아를 순방하며 세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내부 경제 타격도 상당할 텐데 이란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휘발유 가격 폭등과 인플레이션으로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의 관세와 보험을 면제해주는 지원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미래 산업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육지책이죠. 하지만 이스파한 등지에서 벌어진 공격으로 130개가 넘는 역사 유적지가 파괴된 것은 인류 문화사적으로 큰 비극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내부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리쿠드비라는 신당 창당 논의가 활발하다고요? 네,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일변도 정책에 반기를 든 합리적 우익 세력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에델슈타인 의원이나 카흘론 전 장관 등이 거론되는데 이는 극단주의를 배제하고 안정적인 통치를 원하는 이스라엘 중산층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전선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네타냐후는 헤즈볼라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지시했고
가자 지구에서는 20년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기묘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하이테크 산업이 환율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켈 가치가 떨어지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정보통신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제의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경고죠. 이에 대응해 보안부는 AI 기반 센서로 숨겨진 위협을 찾아내는 신기술을 공개하며 기술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보와 경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AI라는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갈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4.5%로 인하했군요. 전쟁 중에도 경제 안정을 꾀하려는 시도입니다. 루브라가 달러당 75루블대로 강세를 보이자 숨통을 터주는 거죠. 반면 국경 검문소를 통한 대중국 화물 운송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중국과의 교역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숫자로 증명된 겁니다. 하지만 예카테린부르크와 벨고로드 등 내륙 깊숙한 곳까지 드론 공격을 받으며 본토 안전이 위협받는 이중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글로벌 단신들도 전해드리죠. 노르웨이 가구 회사 스토케가 일본에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량 생산품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해야지 저작권으로 묶어버리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상표권 분쟁에서도 화상회의 플랫폼줌이 일본의 동명회사에 패해 16억 엔을 배상하게 된 점도 흥미롭습니다. 글로벌 거대 기업이라도 자국의 산업적 뿌리를 중시하는 일본 특유의 성벽을 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국가 간의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늘 새로운 기회를 동반합니다. 한국의 1.7% 성장이 보여주듯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핵심 기술과 전략적 유연성을 가진 국가는 살아남습니다. 과거 17세기 네덜란드가 지정학적 약점을 딛고 해상 무역의 패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도전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진화론적 진리는 경제에서도 유효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깊이 있는 통찰과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